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는 신간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런 겁니다. 바로 보좌의 정치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년이 넘도록 국회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진수 보좌관이 직접 펴낸 책인데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보좌진을 위한 안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진수 보좌관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 책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 기자님. 야, 정말 제가요 평상시에 이진수 보좌관님을 선배라고 부르거든요. 서원에 보면 재정구 의원의 비서를 할 때 첫 출근해서 처음 한 업무가 나옵니다. 제가 약간 영화로 치자면 미리 살짝 공개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이렇게 밤새서 이제 영역을 하고 퇴근하던 새벽길을 잊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회에 처음 갔을 때 저기를 사주셨어요. 제육볶음을. 맞아요. 예, 네, 기억나요. 기억하시죠? 네. 그 맛있는 집에서. 네. 사람들이 국회 가면 이진수를 만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유, 무슨?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배.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럴 때 맨날 전화하는 과외 선생님. 기자들에게는 과외 선생님 같은 분이죠. 영광입니다. 전혀. 네. 이런 팟캐스트에 나와주시다니. 안 그래도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왜 이러세요? 저도부터. 원래 이렇게 한 10cm 정도 띄워놓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네. 어떠세요? 이런 팟캐스트 출연 처음이시지 않으세요? 예, 진짜 처음이죠. 이런 건. 팟캐스트건 이렇게 기자들이랑 인터뷰처럼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생전 처음이죠. 네. 굉장히 지금 손에서 땀이 납니다 지금. 원래 이런 말투가 아니신데 굉장히 청취자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신하고 굉장히 그런 분으로, 근데 결코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두를 비서라는 말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서원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비서라고 부르는 직업이 한문으로 써보면 비밀스럽다 할 때 비자에다가 글서자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네. 비밀스러운 글 네. 이게 비서예요 원래 네. 한문으로 보면. 근데 사실 이제 뭐 비서라고 하든 또는 뭐 보좌진이라고 하든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실 그 막 후에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양지에 있는 사람 뒤에 그늘에 음지에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기본인데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일 또는 무슨 이제 생활 또는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드물고 네. 사실은 해괴한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어찌 보면. 근데 그걸 어찌하여튼 큰맘 먹고 한번 글로 써보자. 그랬다가 이 글이 또 책으로 내보자. 네. 이렇게 이제 악화됐는지 발전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거 과연 이런 책을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이기도 하고 예. 뭔가를 무릅쓰는 짓이기도 하고 또 이 외람된 일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비서란 직업이 갖는 이 묘한 어떤 숙명 같은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 어떻게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의미에서 비서란 말을 쓴 거죠 처음에. 그렇군요. 네, 서문 제목이죠 그게. 네, 서문의 제목입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역시 이진수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평상시에 기자들하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들어가 있는 표현도 그렇고요. 고맙습니다. 일단 문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유. 저는 이렇게 탁월한 문장가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지금? 아니 진짜 아니 정말 이렇게 문장이 좋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 20년간 갈고 닦은 실력이 이 책에 응축됐구나 이런 진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20년 동안 스쳐간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뭐 스쳐갈 것도 없고 딱 3명이죠. 뭐. 딱 3명인가요? 예, 누구죠? 94년에 재정고 의원 처음 비서관으로 시작해서 보좌관 99년에 돌아가셨죠. 네. 2000년 아니 99년 이제 원외 지구당 위원장일 때부터 김부겸 그렇게 2012년 선거까지 김부겸 보좌관 네. 그다음에 이제 최원식 의원 네. 초선 의원인데 인천에 예. 최원식 의원실에 최근까지 있다가 네. 지금 그만두었죠. 네. 국회 역사가 거의 그 이진수 선배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재정고 의원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게 되셨어요? 빈민운동 때문이죠. 제가 86년 가을에 이제 졸업을 좀 늦게 했는데 네. 뭐 그때는 이제 공장을 가거나 네. 하여튼 뭐 운동을 하러 가야 되는 네. 그런 시대여서 네. 그때 막 이제 재개발 지역에 강제철거 사태가 막 연이어 터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때만 해도 사실 빈민운동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을 때인데 다 노동운동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죠. 가면 다 공장으로 갔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목동이랄지 뭐 상계동, 사당동 이 강제철거가 아주 그 전두환 노태우 시대 때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이렇게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한 어떤 운동이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운동이 정립될 때였는데 거기 이제 운동하러 가서 재정고 선생을 만난 거죠. 그래서 운동하다가 제 선생이 이제 이 제도 정치에 발을 들어놓으면서 네. 거기 꿰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군요. 네. 재정구 아마 이 팟캐스트 팟짱을 듣는 분들은 가슴 한편에 재정구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한쪽이 좀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어떤 분이셨어요? 정치적으로는 평가가 엇갈리고 네. 빈민운동가로서는 스승이고 제가 규정하기로는 네. 사상가라고 규정해요. 네. 물론 이제 국회 제가 모셨던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냥 제 선생 이렇게 부르죠. 국회에서도 그렇게 의원님이라고 대충 부르는데 맨 처음에는 의원님이라는 소리가 안 나와서 의원님이라는 소리 나오는데 한 석 달 걸렸어요. 그랬구나.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운동권 출신의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는 뭐 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네. 저는 제 선생님 이렇게 부르다가 네.
의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 않아요? 44년생이니까 예. 저하고 15년 차이 나죠. 네. 그럼 뭐 대충 뭐 형 이래도 되는 형님 이래도 되는 사이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15년 차인데도 굉장히 달랐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이제 비밀인데 제가 54시고 예. 저희는 돌아가신 게 55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나이가 지금 제 나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뭐 저보다 한 15살 후배가 형 부른다고 이놈아 어떻게 날 형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권위랄까 아우라가 있었어요. 제 선생님한테는. 그래서 제가 사상가라고 규정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 학생 운동을 하다가 사회학 공부를 하고 네. 뭔가 어떤 전저론적인 고민 끝에 네. 현장에 투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말 할까 어떤 전범 모델 네.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달랐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그래요. 네. 그 재정구 선생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그 딱 드러나는 대목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바로 말씀을 못 하시고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그래서 약간 뭔가 울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아마 재정구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진수 보좌관님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엇갈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의원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그 이제 재정구 의원이 사실 이제 정치 그 여정이 이제 네. 굴곡이 많았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 그 유일한 재정구 개보원이 이제 김부겸이에요. 김부겸. 예. 사실 그 이제 뿌리는 한겨레 민주당이라는 당까지 내려가고 그 서울대 학생운동권에서 이제 특히 민청학년 네. 계열 그리고 가는데 뭐 그건 복잡한 얘기고 네. 하여튼 정치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국회 바깥에서는 김부겸 지금 전 의원이 네. 일종의 정무팀장 그리고 제가 국회 안에서는 보좌관. 아, 그렇게 재정구 선생님을 바치었군요. 그렇죠. 후배들이. 예.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 의원님 그렇게 갑자기 99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김부겸 의원을 대신 네. 좀 국회로 보냈군요. 꼭 그 국회의원을 만들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시고 한 달 동안 집에 처박혀가지고 스타크래프트만 하다가 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당시 이제 군포 지구당으로 찾아갔죠 제가. 그 김부겸 위원장일 그때는 원외 시대죠. 위원장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서 1년 동안 그 준비해서 2000년 선거에서 이겼죠. 그렇군요. 굉장히 감격하셨을 것 같아요. 1년간의 성과로 그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요. 뭐 선거는 원래 후보가 90%니까요. 그래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유선호 의원하고 붙었어요. 굉장히 강적이에요. 그러네요. 유선호 의원도. 예, 유선호 변호사도 뭐 그렇죠. 쟁쟁하죠. 뭐 쟁쟁한 예, 좋으신 인권 분이고. 변호사 예. 출신이시고. 근데 260표 차례 이겼어요. 260표요? 예. 예. 그때 김부겸 의원 간판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이었잖아요. 예. 그 시절에 유선호 의원은 민주당. 민주당이요. 예. 새천년 민주당이었나요? 그렇죠. 예, 새천년 민주당 예, 간판으로 해서 960표. 260표. 260표. 이야. 정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렇죠. 승부를 한 예.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삼선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김부겸 의원이. 예, 예. 그러면 12년 동안 김부겸 의원하고 함께한 겁니까? 그렇죠. 다른 방들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 보좌진 전체가 다 바뀌어가지고 네. 뭐 전부 딴 방 가 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한 의원을 12년간 함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친구인가? 아니요. 김부겸 의원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좌관 생활을 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도 그렇고 제 케이스가 아주 특수한 것 아니냐. 김부겸 의원이라는 비교적 후덕한 네. 의원과 이진수라는 좀 이제 거의 이 짬밥수나 이 걸어온 여정이 비슷한 뿌리가 동일한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방금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한 대로 너무나 수시로 네. 교체된다. 뭐 비일비재하다.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책을 쓰게 된 이유예요. 가장 강력한 이유. 그렇군요. 예. 예.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원도 문제가 있고 네. 보좌진들의 문제도 있다. 그 왜 문제며 네.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책에서.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런 대목들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김부겸이라는 후덕한 의원과 이진수라는 아주 전략적이고 꼼꼼한 보좌관이 만나서 환상적인 결합을 이룬 12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수시로 사람들을 막 바꾸는 걸 무슨 유행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금만 안 맞으면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 지금 그 19대가 이제 3년 차 정도로 들어갔는데 벌써 몇 번 바뀐 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왜 이렇게 의원들이 보좌진들을 자주 그것도 전원 전격적으로 네. 교체하느냐. 네. 그게 너무 빈번하다. 저는 그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네. 그건 의원한테도 손해고 물론 보좌진한테도 뭐 직업의 안정성을 해치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일이죠. 네. 거기서부터 출발된 어떤 이 혼선이랄까 잘못된 행태가 네. 나아가서는 한국 정치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 네네. 그 왜 그렇게 바꾸느냐. 네. 이제 그걸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가장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의원들이 보좌진들을 회사원 다루듯이 생각해요. 예. 직원들 다루듯이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내 부하 직원이지 않냐. 네, 나는 네. 사장이고 네. 내가 월급 주고 일시키는 내 부하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할 수도 있는 거고 바꿀 수도 새로 있지.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여긴 일반 회사가 아니에요. 여긴 정치하는 곳이에요. 예. 정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네. 충성심과 능력과 의리 그걸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서 네. 뭐 소위 하나의 어떤 결합된 네. 강구한 어떤 조직으로서 네. 거기에 정치의 성패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우리 쉽게 삼국지연장하면 돼요. 네. 유비가 아무것도 없는 유비가 어떻게 촉한이라는 나라까지 세우게 됐을까요? 주변에 인재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이에요. 옛날로 치면 군사가 전쟁이 예컨대 삼국지의 얘기라면 네. 지금 정치도 똑같아요. 네. 정치가 전쟁이 정치로 바뀌었을 뿐이지 네. 지금도 정치에서는 좋은 참모들과 좋은 참모들이 충성심을 갖고 멸사봉응하는 지도자 이게 결합될 때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정치인이 있어야지 좋은 정치가 가능한 거고. 네. 그런데 계속 갈아치운다. 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운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팀이 생기고 그런 어떤 팀워크가 생기겠어요. 팀워크가 생기고 네. 의원과 보좌진 간의 끈끈한 의리와 우정과 충성심이 생기겠어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문제 제기이신 것 같아요. 2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해 보니까 도저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다. 이걸 좀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요. 기자들이 이렇게 정론관에서 막 기사 쓰다가 야, 그 방 또 바뀌었다며? 왜 바꿨대니? 막 그러면 이거 또 의원이 난리 쳤대잖아. 뭐 왜 난리 쳤는데 했더니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론관 기자들 사이의 소문이 이게 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동시에 타이핑으로 해서 정보 보고가 올라가고 정보 보고가 또 찌라시 형태로 돌기도 하고 뭐 일부는 기사로도 나오고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앞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의 품격 정치의 품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좌관들을 어떤 직원 부리듯이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은 사실 어떤 굉장히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팀워크고 그래야 여기서 생산된 정책 문건 하나 또 정치의 내용들이 전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데 그렇죠. 전혀 작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 정치란 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네. 사람을 상대로 한 일이고 직업이죠. 그렇죠. 네. 사람 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지지를 받고 동의를 구하고 설득을 구해내고 네. 여기 다 달린 문제고 네. 그건 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요. 네. 보좌진한테 하는 행태 보면 네. 저 사람이 진짜 우리 국민 일반 대중들을 예.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 건 똑같아요. 그 문제가. 맞아요. 예. 어디 예. 가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예. 예. 근데 사람을 자꾸 이용 가치로 나한테 쓸모로 자꾸 파악하는 태도. 네. 그죠? 그건 정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금기시되는 잘못된 태도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정치가 이렇게 이제 후진적으로 예. 횟수를 반복할수록 예. 정치가 어떤 바른 것,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네. 자꾸 기능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전체 우리 사회 경향, 풍조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듯이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쓰는 것과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의 차이는 제가 볼 때는 단순히 급여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람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기능만 바라보는 거예요. 뽑아먹겠다. 그렇죠. 예. 효용이 있는 한 내가 쓰고 없으면 버리겠다는 뜻이고 네. 정규직으로 쓴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조직으로서의 우리 회사를 한번 같이 일구고 발전시켜 보자고 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원이 보좌진을 어떻게 보면 나의 팀원, 내 식구, 네. 어떻게 보면 나랑 같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나아갈 한 배를 탄 뭐죠? 그 뭐 선원 예. 이렇게 보는 것하고 예. 뭐 시켜봤더니 좀 못한다. 뭐 못해서 내보낸 것도 그렇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예. 뭔가 용도가 심지어는 예. 용도를 바꿔야 되겠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예. 지역에 있는 예. 비교적 인맥 관계를 넓게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네. 내가 써야 되겠다. 네, 그런 거 많잖아요. 선거가 다가오면 정책 파트는 줄이고 정무 파트를 늘리고 그래서 선거에 이롭게 한 다음에 선거에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책 파트를 또 정책으로 또 불러들여. 바꾸고. 왜냐하면 국정감사 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심지어는 2년마다 상임위 바뀌면 국방위 할 때는 네. 국방 전문 그러니까 보좌진을 썼다가 쓰다가 정무위로 바뀌면 금융 전문했던 그렇죠. 전공했던 예. 보좌진을 바꾸고 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네. 2년마다 네. 심지어는 후반기 넘어가면 1년 만에 또 바꾸고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보좌진의 구성의 어떤 기준을 자꾸 기능에다 두고 있으면 네. 당장은 이제 더 기능적인 보좌진을 뽑아서 구성해서 내가 더 좋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어떤 결과부터 제가 설명드리면 네. 정치가 자꾸 왜소해져요.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국민들 위해서 무엇을 산출할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국회의원을 계속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특권적 지위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결과로서 그죠? 결과로서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이나 법안이나 제도를 하나의 어떤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네. 아웃풋을 내놓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잡아봐요. 근데 기능적으로만 보니까 우선 상임위 바뀌어서 국방에서 정무로 바뀌었으니까 보좌진 바꿔. 그럼 2년. 선거 닥치니까 선거용 보좌진 뽑아. 네. 1년. 네. 그리고 선거 끝나면 다시 뽑아. 그러면 2년 토울, 1년 토울로 계속 사람이 바뀌죠. 네. 그죠? 국회의원은 가만히 있다 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큰 기획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장기적 자기 플랜은 비전이나 없네요. 장기적 비전이나 그죠? 왜 이걸 해야 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고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음 공천 받는데 적어도 감점은 당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지역에 기반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내가 또 씀으로써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을 계속하고 요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새 생계형 정치인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군요.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이해하죠. 이제 생경 정치인이란 말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예. 비꼬는 네.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조롱이 상당히 포함된 말입니다. 그렇죠. 예. 어쩌다가 이렇게 되느냐. 네. 그건 반드시 또 국회에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 뭐 천천히 제가 네. 얘기할 수는 하겠지만 일단은 우선 그렇게 국회의원들의 행태 자체가 근자에 보면 그렇게 막 교체가 옛날보다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것과 한국 정치의 어떤 그런 왜소화와 직업화와 병행하더라. 그게 뭔가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네.
사실 이제 제 책의 어떤 문제의식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제가 한국 정치 보다가 답답할 때 선배 뭐 하세요? 차 한잔 하시죠. 해가지고 국회 후생관에서 수다를 겸한 얘기를 쫙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지는데 아마 그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진수 선배를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 이 판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최소한 지사형 정치인들도 요새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예전에 우리가 김근태 의원 되게 욕을 많이 했잖아요. 저 양반은 8.15 끝난 다음 날부터 독립운동 하겠다는 건 뭐야? 왜 저래? 막 이제 이런 비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지사형 의원들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네. 그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의원들이 아니라 다 각계격파로 각자가 내가 다음에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 내가 다음 총선에 이기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 이렇게 보이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뭐야 어떻게 써야 돼, 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20년간 국회를 쭉 보시면서 국회의원들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이런 방향으로까지, 특히 이제 야권의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원 결의도 잘 안 되고 뭉치지도 않고 맨날 나눠서 싸우고, 당파 싸움이 정말 조선시대도 있었지만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노 비노 싸우고 뭐 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좀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좀 그걸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네. 현상부터.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여기 왔을 때 정치인. 자, 제가 생각나는 데 꼽아볼게요. 네. 이부영, 노무현, 재정구, 김근태 방금 얘기하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를 했어요. 네. 그분들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 건가? 민주화된 나라로, 그죠? 네. 그때는 근데 이제 군사 독재나 유사 독재 체제로부터 민주주의를 만드는 문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과제였던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지금 모습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건데 네. 그걸 다른 각도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네. 말은 안 하지만 네. 그 옛날 그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꿈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그 힘든 일을 운동가라서 어떻게 보면 순결하고 네. 다 존경받고 두루 존경받고 그죠? 네. 그냥 결연하게 네. 독재 체제와 맞서면 되는 운동을 하다가 이분들이 제도정치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 현실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온갖 고초나 네. 굳은 일 네. 또는 몸을 약간 더럽히는 일까지 예. 포함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언젠간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걸 실제로 다 준비했어요. 그래요? 그때 재정구 당시에는 선생인데요? 예. 그때 당시엔 여의도에 예. 의원회관에 의원실 말고 네. 여의도 바깥에 다 사무실 별도로 다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지금 말했던 예. 사람들 다 있었어요. 예. 거기서 뭐 했겠어요? 거기서 이제 비전을 짰던 거예요. 네. 장기 플랜을 짰던 거고 네. 소위 말하는 정무를 거기서 했던 거예요. 회관에서는 그냥 의정활동 보좌만 하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고생을 했던 거예요. 우리 노무현 생각해 보세요. 이부영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그죠?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55세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매일 밤을 쥐어뜯으면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건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도 있지만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실 정치에서는 권력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권력 욕구예요. 예. 권력력이 절대로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논쟁했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네.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주장을 매일매일 내놓고 논쟁이나 투쟁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금 정치인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해요? 없어요. 안 해요. 예. 왜 그럴까요? 자기는 대통령에 대한 꿈이 없어요. 국회의원만 계속하면 되는 거야. 천년만년? 뭐 천년 만년이지 12년이지 14년이지 16년이지. 알 수 없으나. 그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정부가 필요해? 그냥 기능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보좌관들만 쓰다가 바꾸고 쓰다가 바꾸고 하면 되지. 그 차이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면 여의도에 300명의 대통령 후보가 있다. 기자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기 300명의 국회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정도로 큰 꿈을 꾸는 용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준비를 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죠?
뭐 지금 금방 생각나는 한 5명 정도밖에 없죠. 그래요? 5명 누굽니까? 유승민. 아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은 아마 대통령에 대한 그 집념이 없으면 아마 거기까지 안 했을 거예요. 예. 좀 뭐 그렇게 봐요. 네, 유승민 얘기는 별도로 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네. 5명 다 깔 수는 없고 한 2명만 까죠. 예. 여권 했으니까 아니, 야권 하나. 몰라서 물어요. 그걸 문재인, 안철수 뭐 김무성 뭐 어떻게 더. 예. 아니 근데 저는 재밌는 게요. 여야를 다 그 넘나들면서 보좌를 하셨잖아요. 한나라당 출신의 네. 그 한나라당 뭐 김부겸을 한나라당 스타일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한나라당의 보좌도 해보셨고 또 이제 민주당 새정치연합 그 보좌도 하고 계시다 이제 막 그만두신 건데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 문화나 책에도 약간 소개를 하셨지만 문화, 기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권과 야권, 여당과 야당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많이 예. 달라요. 예. 어쨌든 집권 여당이란 그 용어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의 당 정치 문화예요. 당풍이지. 네. 그게 뭔가 집권 여당스러워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새정년은 야당스럽고 이를테면 농담이에요. 네. 보좌진들 술 먹는 어떤 문화 차이도 그렇게 나타나요. 네. 여당 새누리당 보좌진들은 술 먹으면서 절대로 좋은 얘기만 해요. 업무적인 얘기하고 지금 청와대 이제 누가 뭐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뭐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지금 뭐 어떤 정책에 부응해서 어떤 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아주 우아하고 고급지고 뭐 아주 서로 이렇게 아주 프렌들리하게 술을 먹어요. 네.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누가 껴 있죠. 스폰서가 하나 외부 스폰서가 예. 예. 아주 점잖고 편안하고 예. 우아하게 술을 먹어요. 예. 뭐 술도 당연히 비싼 술 먹고 야당 보좌진들은 술만 조금 먹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싸우는 거예요. 친노가 그러니 비노가 그러니 예. 그 의원은 왜 그러니 뭐 청와대는 왜 그러니 뭐 아직 술 먹는 태도 자체가 전투적이에요. 예. 술도 이제 뭐 소주 먹죠. 예. 예. 스폰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내일 안 볼 듯이 그렇게 싸우고 술 먹고도 다음날 되면 또 모여서 또 그렇게 술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야당 보좌진들은 논쟁하면서 술 먹고 예. 여당 보좌진들은 사교하면서 술을 먹어요. 정말 크게 큰 달라요. 차이가 있네요. 예. 술 먹는 장소도 주로 보면 네. 여당 보좌진들은 동여의도 내지는 강남에서 먹고요. 예. 야당은 서여의도 쪽에서 먹고 아니면 홍대. 홍대는 이제 요새 이제 핫플레이스니까 예. 좀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 전부. 장윤선의 팟짱. 저는 특히 여당의 경우에 특히 새누리당이 굉장히 오래된 물론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뭐 당 60주년 기념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굉장히 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재를 했던 당의 잔재, 친일의 잔재가 있는 당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볼 때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유승민 원내대표가 가요. 이번에 오찬에 또 가잖아요. 8.25 합의 이후에 남북 합의 이후에 대통령과 가장 먼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더라. 이런 기사도 봤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 보수란 주의나 철학 자체가 질서나 전통 이걸 존중하죠. 그래서 여당은 어떻게 보면 질서 규율이 강해요. 그건 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분위기가 있죠. 네. 여기는 철저히 개서적이에요. 그 국회의원실 봐도 여당 의원실은 뭔가 보면 저 보좌진부터 저 밑에 9급 인턴까지 딱 개서화되어 있어요. 서열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아주 공식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관료화되어 있고 야당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자유분방하죠. 그야말로 리버럴하죠, 그죠? 예. 야당 같았으면 뭐 나 안 가, 뭐 왜 가, 뭐 이런 또 표현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여당은 절대로 그런 질서나 규율에서 벗어난 짓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원래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군요. 네. 야당이라면 당연히 그런 풍경이 연출되지 않았을 텐데 여당이기 때문에 가능한 풍경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전 뭐 아주
지극히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대권을 꿈꾸니까 저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여당은 있잖아요. 네.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전술적 선택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집단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선을 치렀던 패턴을 보게 되면 기본 선거 전략이 평소 3년 반 동안은 철저하게 보수의 중심을 딱 실어요.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탁 그 우리에 가다 놓고 잘 먹이고 잘 키워요. 네. 그리고 선거 한 10개월, 8개월, 6개월 전 딱 들어가면 열심히 부지런히 산토끼 잡으러 가요. 중도화 네. 전략을 취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김종인 교수를 스카우트하고 윤여준을 스카우트하고 뭐 이렇게 아주 경제민주화를 자기가 마치 자기 브랜드 것처럼 가져가 버리고 뭐 복지를 뭐 자기가 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게 바로 복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중도화를 서슴없이 해버려요. 그게 패턴이에요. 네. 여당의 선거 전략에. 자 그렇게 보면 유승민은 적어도 새누리당이 장착한 네.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일종의 집토끼에 기반한 네. 주자를 키워가다가 네. 만약에 야당 쪽에서나 네. 전체 정치 지형에서 어떤 변화가 오고 이제 30에서 40 또는 45 먹기 위해서는 이제 스탠스를 확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네. 급속도로 유승민을 오히려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만약에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높지만 저분은 해외에 나가면 사고치고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통령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권 지지자들 가운데는. 그러면 충분히 유승민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전술적으로 유연한 전략을 쓸 텐데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 거죠. 늘 보면 이 당은 선거만 하면 지는 정당으로 아예 규정이 되고 있어요. 낙인이 찍히고 있어서 정말 그 당에 계신 분들은 우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나 이런 걸 만들어낼 여지가 그거에 일조하기 위해서 이 책도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책 얘기하다 갑자기 네. 야당 선거 전략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좀 이렇게 러프하게 얘기하면 네. 전 선거 전략 이제 산토끼, 집토끼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그냥 다 이해하면서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지는 여당은 전략이 딱 패턴화되어 있다. 평소 3년 반 동안은 집토끼 잘 관리하다가 선거 시즌에 들어가면 중도층으로 확 다가가는 산토끼 전략으로 확 옮긴다. 야당은 그걸 못해요. 집토끼 전략과 산토끼 전략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해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틀렸다고 공박하기만 해요. 네. 이걸 믹스하거나 그죠? 그걸 변용하거나 그걸 종합화해서 전략적으로 구사하면 되는 건데 네. 그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끝장이 안 나. 선거가 끝난 지가 몇 년인데. 집토끼는 선명성을 갖고 산토끼 론자에 대해서 저건 중도파고 회색 분자들이고 저거는 칠하지가 못해. 네. 전 심지어는 새누리당 이중대야 이런 비난을 서슴지 않고 반대로 산토끼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대선 결과를 보게 되면 자기들 분석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힘있게 조직적으로 또는 지도자화된 인물화된 세력화에 실패하면서 계속 노선이 틀렸어. 그것 그렇지 않아. 네. 그렇게 속으로 부글부글 하는데 정작 맞대놓고 싸우지는 못해요. 왜? 선명성 논쟁 나오면 네. 야당에서는 금방 강경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야당에서는 예, 그렇군요. 무조건. 예. 자 그러면 저는 늘 지난번에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네. 그 상황실장이 얘기했던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돌발. 저기는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나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당은 그런 전략을 짜는 과거에는 그런 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른바 소위 야권의 전략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명명돼서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은퇴한 보좌관이 옛날 이야기하면 진짜 이거 찌질해 보이는데요. 그 DJ 때나 노무현 때만 하더라도 선거 붙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했어요. 선거를. 야권이. 예. 예. 열이나 그다음에
그 지식적 노하우나 스킬에 있어서 훨씬 우리가 앞섰어요. 네. 근데 언젠가부터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 봐야 돼요? 이명박 때부터라고 나와요. MB 때. 예. 네. 특히 미국의 그 선거 그 워싱턴 소위 네. 말 K 스트리트라고 하는 네. 이제 선거 컨설팅 업체들, 네. 선거 이론을 주로 전공하는 미국 대학들, 연구소들 이런 쪽에 가서 대대적으로 전 서베이도 하고 훈련도 받고 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도 어쩌면 실제로는 여당이 더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선거운동을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심증이 가요. 저는. 아 심증이 간다. 예, 예. 예. 빅데이터.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까지 문자가 이렇게 올 리가 없다. 아, 생각을 해보세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나한테까지 문자가 예, 오는데 예. 예. 그것도 아주 딱 맞게. 예. 그래서 난 갖추고 있다고 보고 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네. 하는 문제예요. 예. 그죠? 당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양당 체제지만 네. 새누리당은 확실히 하나의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갖췄어요. 후보가 누가 됐든, 그러니까 후보도 결국 그 당이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 후보를 구사해요. 때때로는 이명박으로, 때때로는 네. 아주 보수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있는 박근혜를 네. 이런 식으로 후보조차도 어떻게 보면 집단 지성 같은 게 작동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우리 야당 네. 새정년은 아직 기지로서 베이스로서 플랫폼으로서 정당이라는 게 아직 약해요. 지난번에 우리 당원 명부 대표에서 없어졌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이제 근데 은행처럼 네. 항상 그 은행에는 네. 그 예비 화폐가 준비되어 있고 그렇죠. 적응 기능도 있고 예.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네. 은행이 없는 당이 돼버렸어. 계좌 사용자인 거예요. 깡통 계좌야. 깡통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은행이 이게 불안정하니까 네. 그럼 나름대로 뭐 후보들은 또 많아요. 음. 이 개별 후보들로 보면 훨씬 네. 더 그 매력 있고 유능하고 전 매력 있는 그 후보들은 야당이 많은데 네. 조직화된 하나의 정당 이건 새누리당에 점점 밀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후보 중심에 자꾸 정치 전술을 구사해요. 아, 야당은 보면 예. 예, 후보가 모든 걸 다 갖는 거죠. 당권을 갖는 순간 거의 대권 주자가 되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힘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그 대권 주자가 될 만한 어떤 인물로 쏠리게 되죠. 조직으로서의 당이란 네. 곳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DB가 실종됐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하지만 네. 어느 잠재적 후보의 캠프에 갈 수도 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역시 이진수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사도 안 하고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후보 캠프에 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부터도 네. 야당은 당에 대한 로열티보다 네. 어떤 인물 오리엔티드 돼 있다니까요. 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네. 인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당은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조직 중심이라는 거죠. 당 중심이고. 제가 먹어도 그래서 나랑 근데 친이가 먹어도 네. 친박에 속한 나는 네. 그래도 100은 못 가져도 60에서 70은 가져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네. 사람들이고 확실히 나눌 수 있다는 예. 생각을 갖는다는 예. 거죠. 권력을. 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 야당은 그런 게 없어요. 오르냐 그러냐를 자꾸 보니까 네. 네. 근데 안철수가 오르냐 문재인은 오르냐 보지 안철수가 져도 문재인 쪽은 여전히 60 내 70 먹는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제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친노가 다 해먹었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GT계나 이런 데가 많이 권력 속에서 많이 밀렸다 이런 그 정치권 안에 떠도는 얘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큰 틀에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절대로 야당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대의 명분이 굉장히 강하니까 거기에 전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새누리당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에 비해서 새정치연합은 그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런 질서를 깰 수 있을까요? 굉장히 쉬운 척하면서 어려운 질문인데 꿰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야당의 기본 어떤 멘탈 자체가 네. 여당과의 차이점인데 우리가 지금 내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 여당은 알고 있는 거고 잘 파악하고 체화시키고 있는 거고 야당은 아직 권력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대의명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네. 장 기자님이 여당이 대의명분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집권을 위해서 후보 전술을 구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아는 거예요. 예. 권력의 달콤함. 예,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반면 야당은 권력을 누린다, 뭐 권력을 전유한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요. 그래요? 여전히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의로운 건가 이런 쪽이 더 강하죠. 저는 그걸 뭐 굳이 운동권적 전통이라고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네. 또 그러니까 야당이고 상대적 진보죠, 그죠?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못할 바에야 권력을 쥔들 뭐해? 이런 생각 실제로 노골적으로 해요. 야당 주변에서는 정말요. 예.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도파적 지향을 갖고 즉 산토끼를 잡아올 전략을 구사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가면 뭐가 달라진다고. 새누리당이랑 우리가 뭐 차별화가 되고 뭐 다르게 하고 우리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그렇게 할 바에 난 그렇게 못해. 차라리 권력을 안 하는 게 나아.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당 주변엔. 예. 근데 정말 지금 보면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정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까? 그리고 야권의 많은 힘을 여전히 48%의 지지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21%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하면 1대1 구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야당에서는 해볼 만한 선거고 조금만 더 잘하면 엎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늘 그걸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스스로의 열패감에 늘 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 야권의 지지자들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동력이 안 생기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후보 아무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컨대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 누가 되든 상관없이 총선에서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더라라는 얘기가 풍문처럼 떠도는데 실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이제 정치권 주변에 있는 혹자는 제대로 된 권력이 아닌 한 굳이 권력을 가질 필요가 뭐 있느냐. 즉 타협적 노선을 통한 집권은 의미 없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죠? 저는 그게 비단 정치권 내외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실제 유권자들 그걸 뭐라 부르든 국민들이라 부르든 네. 뭐 대중들이라 부르든 국민들 중에서 실제 30에서 35%의 누가 뭐라고 해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야말로 콘크리트.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반하고 있는 또는 새누리당 또는 그 이전에 뭐 한나라당이 기반하고 있는 그 지지층. 네. 그건 거의 상수죠. 고정 상수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 나머지 자 이제 우리가 1부터 만약에 99까지 쭉 어떤 직선을 그어가지고 눈금을 매긴다 칩시다. 30에서 35까지는 무조건 새누리당이에요. 그럼 36부터 쭉 가요. 네. 그럼 36에 맞서는 36부터 한 또 50이나 55까지는 민주당, 뭐 새정년 이렇게 딱 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다 여집합이에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커요 또. 조직적으로는 내가 민주당을 새정년을 지지하지만 나는 내 가치관이나 철학에 있어서는 난 민주당과 좀 달라. 진보 정당인데 이기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맞서기 위해서 이번에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해줘. 네. 이런 산토끼부터 네. 민주당이 되나 진보 정당이 되나 뭐 그네들 봐도 크게 또 다른 것도 없어. 차라리 새누리당이 그냥 뭐 늘 이기니까 그럼 뭐 내가 굳이 가서 표 해봤자 뭐해. 어차피 새누리당 이길 거고 내가 하나 더 찍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아예 이탈해버리는. 네. 그죠? 그런 기권층 사실상 여기도 이 층도 꽤 두터워요. 이제 갈수록. 맞아요. 예. 무당파가 30%를 계속 유지를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집합으로서 이게 하나의 구심점,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를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집토끼 산토끼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구사기가 심플해요. 전략이. 딱 보이니까. 네. 그죠?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구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구사해도 성공 확률도 희박하고. 네. 왜냐하면 그 진보 정당을 지지하거나 사실상 기권을 택하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사회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선거로부터 이탈한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건 원치 않건 그 무당파층 내지는 기권층이 된 분도 있지만 네. 정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네. 지식인층이 오히려 또 거꾸로 냉담층이나 기권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도 많은 거고 네. 이분들 설득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분 설득하려면 강력한 매력 있는 지도자와 잘 준비된 잘 조직화된 정당과 네. 거기에 정책 강령까지 붙어줘야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리가 요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당이 훨씬 선거 치르기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요새 내년에 총선도 또 어렵지 않겠냐라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게 보이는 저도 이제 그렇게 보이는데 네.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요? 내가 공천만 받으면 내 지역에서는 나는 이길 거야. 왜? 나는 저 여당 후보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네. 더 양심적으로 더 네. 도덕적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각인데 네. 착각. 예. 집단 대 집단으로 붙으면 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꿈을 서서히 잃어가는 거예요. 의원들부터가. 예. 대통령 선거 때 걱정입니다. 국회의원들 열심히 뛰던가요? 안죠. 잘안 진짜 돼요. 2012년 대선 때 네. 저희가 주변에서 봤지 않습니까? 네. 안 보였어요. 네. 예. 후보만 열심히 해요. 후보만 열심히 네. 하고 이게 문재인 개인 선거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반면에 총선 되면요. 네. 벌써부터 보좌관들 3분의 1은 다 지역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의원회관이 거의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개인전은 나한테 공천만 주라. 나 이긴다 무조건. 네. 근데 단체전은 어렵더라. 그런데 정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이런 그 국회의 현실을 생각하면 일반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정말 해야 될 일들 경제적 현안, 사회적 현안, 정치 현안 굉장히 많이 있고 이대로 후진적인 형태로 계속 갈 거냐 한국 사회를 이걸 좀 바꾸는 어떤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저렇게 국회의원들 또 막 뽑아줬지만 13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힘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초선은 초선대로 재선은 재선대로 삼선은 삼선대로 또 할 말은 또 되게 많아 이유도 많고 뭐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답답하고 정치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건데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인터뷰 나왔다고 해서 네. 모든 문제 다 답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맨날 이제 하는 고민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가 생각을 갖고 있다 한들 네. 그게 다 동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라도 책이라도 내서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보자고 한 건데 아마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네. 야당이 늘 유념해야 될 게 그 연합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네. 나는 정의당 당원들하고 생각 다르고 뭐죠? 그 통합 진보당 네, 없어졌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 없어졌구나. 당연히. 생각이 달라요. 사회당하고도 다르고 녹색당하고도 다르고 때때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생각이 다르고 네. 그죠. 어떤 때는 난 때때로 문재인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거 안 들은 이유는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야권 성향의 지지층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내가 이 당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를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없어요. 정치를. 오늘에서 조편까지 봐가지고. 더 정신없어요. 예.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진짜 권력을 다시 가져오고 그 권력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처참한 나라를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정치를 보고 싶지 않으면 네. 단결할 수밖에 없어요. 단결. 그러면 4할까지는 내가 양보하고 6할만 우리가 공통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양보하고 타협하고 연합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자유주의 정당부터 저 진보 정당까지. 음. 진보 정당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라져야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아직도 더 필요하다면 더 실패해야 돼요. 실패에 거의 극점을 걷고 있잖아요. 진보 정당도. 네. 자유주의 정당, 민주당이 헤매는 만큼이나. 네. 민주당도 내가 볼 때는 엄청 더 꼴짜기로 내려갈 거예요. 지금보다 더요. 지금보다 더. 아이고. 실제로 그건 결국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건데 선거 결과에서 결국 총선을 치러서 그게 쭉 의석이 떨어지는 경우를 아직 안 겪어서 그런 거예요.
지난 18대인가요? 네. 86석까지 내려갔을 때 86석. 그 이후에 우리가 130석 건졌잖아요. 네. 속으로는 대박 났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래요? 그럼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럼요. 더 먹을 수 있는데 그것밖에 못 먹어서 아쉽다지. 네. 130석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130석 된 적이 언제 있어요? 큰 의석이에요. 너무 큰 의석이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예. 86석 당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130석 먹은 때를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엇이 지금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희망을 기대를 못 품게 하는 원인인지를 네.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못 느껴요. 네. 그 밖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데에서 진보 정당도 그렇게 아직까지 대놓고 그렇게 생각 못하고 야당은 안에서 갇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책적 마인드의 제고입니다. 지금 야당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집권을 하는 데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네. 정책 마인드예요. 운동권들이 네. 조직 노선, 네. 조직 사업은 진짜 잘해요. 예.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기 주장이 뭔지를 정리하는 그런 작업도 잘해요. 네.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 네. 경제, 사회, 복지 예. 일단 정책 역량에 대해서는 아주 떨어져요. 저는 이제 그걸 농담 삼아서 애들이 PD와는 달리 예. 강론에 대해서 약한 게 그냥 주어진 교재만 열심히 달달 읽어서 그렇다. 예. 그 에너지 기풍이 이 당에 있는 건가? 예. 뭐 이제 이런 농담을 해요. 예. 그래서 참 사람들 잘 대하고 잘 규합하고 뭉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해서 쫙 밀어붙이고 이런 거 참 잘해요. 자기들끼리는. 예. 근데 이제는 국민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표를 얻어야 될 데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 무슨 반독재, 탈권위주의, 정치 개혁 이런 정치 담론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는요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욕망, 이기심, 자기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정당해요. 그게 절대 나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예. 뭐 구질구질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 시대가 살기 너무 힘든 시대가 됐으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정치에 기대하는 게 이제는 무슨 정의를 발에 세우고 가치를 실현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여전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실제로 나한테 연금 수급이 10만 원이 더 오느냐 20만 원이 더 오느냐 우리 집 골목 앞길에 근데 주차장이 확보돼서 내가 밤마다 골목 이웃들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예요. 강론의 문제고 정책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예요. 네. 이런 데로 파고 들어줘야 되는데 야당은 아직까지 그게 못 들어가요. 그게 강한 사람들이 누구냐. 네. 옛날 학생운동권을 치면 PD들이에요. PD들이 좀 대거 들어가야 되겠네요. PD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네. 거기는 되게 학습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대학원도 많이 갔고 박사도 많고 네. 네, 누구라고 다 지적을 안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사구실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동 가능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건 입법 통과 가능한 네. 그런 법안에 대한 고민을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노당 지금 네. 정의당까지 이어지면서 네. 사실 정책 브레인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일부가 민주당에 넘어와 있고 지금 보좌진으로. 그렇죠. 예. 그 정도요. 그것도 예. 이름 대면 누군지 알만한 예. 사람들일 거예요. 뭐 이름 안 돼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학풍이랄까요? 예. 운동적 기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이 대호각성하듯이 네. 그걸 끌어안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아주 실사구시적이지만 거기엔 어떤 민중지향적 그 가치가 배어 있는 네. 그런 걸 만들어낸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못하면 이 당은 절대로 총선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대선에서는 못 이겨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지 알아요, 친노가? 네. 왜 그런가요? 선거만 치르면 이기죠. 당내 선거에서는. 네. 당내 선거는 이기죠. 예, 골목 밖에 나가면 동네 선거에서 지죠. 정책이 약해서 그래요. 친노 의원들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중에 정책통이 몇 명 있어요? 없어요. 유감스럽지만. 그렇군요. 예. 지금 보면 선거에서 계속 지는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고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걱정하고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고 전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야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야권도 저 당은 왜 저러나 저 당은 왜 이렇게 선거만 하면 지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첫 번째 통 큰 단결 그러니까 연합
연합전선,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라. 자유주의부터 진보까지 그렇죠. 전체 폭넓게 열고 단결하는 방법. 또다시 연합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정책적 마인드를 제고해야 된다. 정책 능력, 정책 역량을 능력. 제고해야 된다. 예,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하면. 민중지향적인 가치 여기에 기반한 정책을 아주 세밀하게 예. 구체적으로 그렇죠. 싸서 대중들에게 민중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다음 총선 대선 총선은 몰라도 대선은 그렇죠. 또 패할 예. 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책을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예. 일정하게는 작동해야 돼요. 예, 실제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 그걸 체감하게 혜택으로서 수해 해봐야지 대중들이 이제 민주당이 네. 우리한테 필요한 당이구나. 음. 저 당에 국가 권력을 맡겨도 되겠구나라는 걸 네. 체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또 야당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노력하겠죠. 내가 볼 때는 이제 정책연구원장도 좋은 분이고 네. 굉장히 이제 많이 파고드는 노력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뭐 개파가 됐던 당적 수준이 됐던 정책으로 승부 보는 태도가 네. 개별 의원 하나하나마다 다 음. 딱 갖춰져야 생각해요. 네. 그렇죠. 개파 얘기 좀 그만하고. 예. 그래서 정책 능력과 그것을 발휘해서 어떤 산출을 가져오면 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돼요. 네. 나는 공천도 20대 총선 공천도 네.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를테면. 정책 능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실제적인 입법이나 네. 법제화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장이 네. 운동원 출신 누구, 무슨 뭐 정치권에 뭐 이렇게 발이 넓은 분 누구, 그 민주당 편을 평소에 들어줬던 교수 누구 이런 쪽에서 인재영입이 아니라 네. 진짜 정부 사이드에서 이 경상도라서 이게 사이드 괜찮습니다. 사이드 좋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네.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갖고 있는지 네. 그래서 그런 그 실물 경제 실제 사회 경제적 현상도 알고 거기에 네. 대한 이러저러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로 한국에서 작동하는 가능한 제도적 선택 네. 이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실제 이번 책에서 초선, 재선, 3선 의원들의 역할 다 다르다. 네. 초선들은 들어오면 뭐 엄청 헤맨다. 이제 보좌관도 헤매고 의원도 헤매고 헤매는 당연히,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고 재선 그리고 3선 정도 가면은 뭐 배에 기름도 끼고 뭐 들어오면 저 턱으로 정치한다. 어? 저 되나? 배끼리 기름 낀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쓴 거고요. 네. 하여튼 턱으로 하는 정치 뭐 네, 이제 턱으로 이런 하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어떠십니까? 그 국회 20년 동안 계시면서 쭉 봐온 경험상 역할은 또 다 있을 것 같아요. 초선 요새 보면 과거에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막 그 5.18에 대해서 그 강도 높게 막 지적했을 그 장면 아마 지금도 다 사람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그 초선 때거든요. 근데 초선의 기계 이런 게 거의 없어졌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재선이나 3선으로 갈수록 어떤 노련함 그리고 잘 뭔가 막혀 있을 때 그걸 뚫는 힘 이런 것들을 재선 3선이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 역할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좀 그 노장청이 잘 좀 조화롭게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현상으로서 네. 그 초선이나 재선들의 어떤 기계에 있는 의정 활동, 네. 정치 활동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저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네. 그 부분이에요. 요새는 초선이 없어. 뭐 더군다나 소장 개혁파 이게 이제 네. 늘 존재했던 건데 네. 그게 없죠. 네. 그게 없는 이유도 이제 바로 아까 말했던 자꾸 정치가 이 소매업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네. 예. 그 왜소화된다는 거죠. 이 자기가 진짜 정치를 한 이유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가 내가 꼭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꿈, 비전 이런 게 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기계 없는 의정활동 하지 않죠. 왜 기계에 있는 활동을 할까요? 그게 리스키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고 정치가 리스키한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봐요. 네. 안 튈라 그래요. 네. 무리 안 하려 그러고 네. 크게 안 나설라 그러고 예. 집단화 안 들라 그래요. 네. 그냥 계보에 속하거나 계보 중립적인 나는 어느 계보도 들고 있지 않아요. 또는 어느 계보랑 이렇게 친해서 내밀하게 그건 하지만 그런 집단은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시대에 걸맞는 정책 화두가 뭐고 네. 기억의 과제가 뭔데 네. 그럼 실천적으로 이런 걸 해보고 또는 활동을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움직임은 안 해요. 네.
그게 굉장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한다는 그 자체가 거잖아요.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예. 보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 의원의 경우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당 내부에서 뭐 온갖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뭐 이렇게 튀니 뭐 초선에 뭐 너만 있니 뭐 적당히 해라. 별별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오히려 뭔가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더 세게 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고백을 제가 어느 술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이 충원 기재 네. 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4개의 권위자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빈민운동판의 최고 대빵 누구, 네. 노동운동판에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누구, 네. 언론운동 쪽에서 내노라 하는 누구, 또는 뭐 의료 그러니까 네. 의료운동 쪽에서 누구 뭐 이런 식이 되면 네. 대표성이 있는. 그렇죠. 그래서 초선이 선수는 초선이지만 네. 사실은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의 이제 그렇습니다. 거의 가장 존경받는 예. 그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조선으로 들어왔죠. 단병호 위원장이 국회의원 배치됐을 때 노동계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렇죠. 민주노총 예. 내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영웅 시대가 아니라 네. 그냥 범인의 시대가 되는 네. 거예요. 예. 그냥 변호사다가 국회의원 되고 검사하다가 국회의원 되고 그냥 직업의 일환으로 뭐 설마? 하여튼 예. 좀뭐 뽀대나는 네. 어떤 그럼 뭐 어쩌다가 네. 국회의원이 되거나 예.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티베이션에서 자체에서 네. 동기 자체에서 어떤 필연성보다는 네. 그냥 되고 싶어서 내가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시도해서 어떻게 되는 뭐 이런 분들이 더 국회의원으로 많이 이제 리크루팅 충원이 되는 거죠. 또 그거다가도 관계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물론 이제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로 안정성 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 한국 정치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전환의 계기나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20년간 국회에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좀 새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제안이나 충원, 뭐 조언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게 네. 그러면 근데 국회의원 누구를 이제 근데 우리 불러놓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네. 왜 그렇게 정치를 쪼잔하게 합니까? 국회의원 되는 게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국회의원이 무슨 직업입니까? 천년만년 국회만 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할 말이 아마 한 3시간쯤 될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는 즉 재선에 대한 욕망은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럼 뭐 유럽, 미국 정착 다 그건 동의하는 전 부분이에요. 세계. 예. 네. 근데 그 자체가 목표냐 아니 그게 방법이고 수단이냐 이게 달라지는 네. 건데 한국 국회의원한테 그런 물으면 내가 다시 재선이 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투하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제도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예. 보세요. 옛날에는 보스가 공천권을 휘둘러서 발탁되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죠? 네. 거기 폐단이 따랐죠. 그죠? 그게 보수 정치, 줄서기 정치를 강화했죠. 네, 네. 대신 재야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국회의원으로 어느 날 발탁해서 반독재 투쟁을 하는데 그것도 네. 의회 전술로서 하는 데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또 어떻게 보면 당수에 의한 공천이었어요. 네. 그런 순기능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지금은 적어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 경선이 점점 그 제도의 어떤 그런 채택이 네. 높아지고 있어요. 비중이 커지고 있죠. 그죠?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는 네. 국민 참여 경선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로운 정책 상상이 새로운 디자인이 가능한 좋은 발전적인 기제였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 제도가 한번 들어와서 딱 네. 자리를 잡으니까 예. 거꾸로 이 제도가 다시 전략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가 전략을 바꾸게 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또는 예.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이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 참여 경선 제도가 도입된 조건에서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장 기자님 뭐 같아요? 글쎄요. 제도와 오픈 프라이머리. 그래서 저는 조직 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돈을 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조직을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그 조직을 자기 동네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조직하려면 어떻게 하고 다녀야 돼요? 네. 정말
뭐 모든 곳에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렇죠. 뭐 새벽에 산악회 버스 찾아가서 버스 올라가서 인사해야 되고 등산도 그죠? 가야 되고 낮에 노인정 가야 되고 예. 주부 대학 가야 되고 예. 아파트 부녀의 바자회한테 쫓아가서 네. 빈대떡 사 먹어줘야 되는 거고 저녁에 술자리 대여섯 군데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술 따라주고 술 건네받고 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 기자의 사조직이 건설되는 거예요. 그 사조직을 딱 장악하고 감추고 있다가 네. 경선 딱 붙으면 그걸 탁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당원은 이미 딱 짜여져 있잖아요. 예. 당원은 크게 표가 안 나뉘어요. 대충 6대 4, 4대 6이에요. 그래요. 그럼 사조직을 어느 날 탁 끄집어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럼 당신은 뭘 해야 될 것 같아? 국회 되려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제도를 설계한 건 또 정치인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고. 그렇죠? 제도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김무성 대표가 법으로 채택합시다. 네. 그 코미디예요. 완벽한 제도는 없다니까요. 네. 하시려면 하시고 네. 그것과 다른 것을 혼합하고 네. 목적은 밀실공천이 갖는 네. 그죠 비민주성도 안 되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이 갖는 정당의 약화 현상이나 국회의원을 그렇게 일종의 동네 아저씨로 네. 만드는 현상도 극복해야 되고 그걸 혼합하고 종합하고 다양하게 구사해야 되는 거예요. 난 네. 때때로 전략공천 필요하다고 봐요. 네. 당수가 공천했건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그래야지 정책 전문가를 데려올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주장했던. 그렇습니다. 정책 전문가가 어떻게 경선에서 후보가 돼요?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건 다양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당에 자유롭게 구사하는 전술이 돼야 되지 그걸 법제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군요. 사실 뭐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에는 위헌적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서 채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뭐 일반화하거나 대중화할 수는 없다. 물론 이제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만들어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지만 뭐 이런저런 정치권 안에 여러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책에서 다 말씀을 하실 수 없었지만 그리고 또 일부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가 서원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 여기에 다 못 쓴 말이 있다. 공개했을 때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드러냈지만 상당히 이제 못다한 얘기들도 기자 눈에 있다. 꼭 그런 것만 보여요. 제가 별표했습니다. 별표. 그래서 드러냈고 네. 삭제했어요. 그래요.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제가. 야 무슨 재벌 총수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책이 그래도 한국 정치에 기여를 하려면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좀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책을 보고 누가 저한테 아마 형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주장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낭만주의적 보자론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딱 듣고 제가 가슴이 서늘한 동시에 맞다. 난 사실 그걸 주장한 거다. 모든 의원들이 기능적 전문성을 가진 보좌진들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채용했다가 또 필요 없어지면 내보내고 또 보좌진들 스스로도 내가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A 의원실에 있다가 B 의원실 갔다가 심지어 이 당 저 당 내가 정책 전문성 갖고 있으면 의원실이야 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 그럼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풍조도 꽤 이제 팽배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해요. 그렇게 하면 한국 정치의 품질이 점점 떨어진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내가 먹고 사는 방편이 돼버린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논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일을 이제 보좌진이 하는 일을 비서 업무, 정무 업무, 정책 업무 이렇게 세 가지 나눴잖아요. 네.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되고 올라운드 플레이면서도 아주 유능해야 된다. 일을 끝내주기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의원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재선 될 테니까. 예컨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적이 잘 만들어 놨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조. 선조님 제발 좀 나 견제하지 말고 내비두세요. 네, 진짜 나라 걱정 좀 제대로 하시고 네. 제대로 좀 정치하세요. 네. 이게 좀 비유가 좀 너무
심한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보좌진이 좀 더 우리가 유능해지자 전반적인 일을 다 파악해서 그리고 의원을 진짜 안심시키고 그 위에서 의원과 함께 어떤 이 동반자랄까요? 동료로서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의원은 그 시간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제대로 된 고민을 하고 더 큰 꿈을 키우는 그런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게 만약 낭만주의적 방식이라면 도대체 그럼 현실주의적 방식은 그럼 계속 그럼 우리가 국회 보좌관을 그냥 월급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그런 직업으로만 계속 가져갈 건가? 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핵심이고 또 그게 실용적으로도 저처럼 2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노하우이기도 하다. 네. 실용적으로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네. 라는 게 제 주장의 핵심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보좌진은 입이 없다. 비서는 입이 없다는 말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20년 만에 처음 이런 인터뷰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국회 보좌관들을 볼 때마다 24시간 깨어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기자들이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막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새벽 3시에도 전화하고 오밤중에도 전화하고 막 이렇게 아무 때나 전화해도 다 받아요. 전화 다 받고 어떤 건지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하여튼 그래서 어찌됐든 또 이렇게 지면이 채워지고 또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들인데 그 존재를 또 잘 드러내지 않아요. 보좌진들은 절대로 좀 제가 왜 우리 뭐 어떤 제가 그 어셈블리라는 드라마 때문에 어떤 보좌관 섭외를 하려고 했더니 의원 섭외하는 건 줄 알고 의원님 일정이 잠깐만 그날 안 되는 데서 제가 이거 말고 이영환 보좌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왜 인터뷰를 합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하여튼 그런 역할 늘 의원을 돋보이게 하고 이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그런 역할을 볼 때 저분들 진짜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 한 권이 어쩌면 함께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큰 선물이 위안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낭만적 보좌론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돼야 정치 발전, 한국 사회 발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까지 이 낭만적 보좌론을 고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어떤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이게 책을 딱 출간해놓고 시장에 내놓으니까 출판사 사장이 영업을 뛰라는 거예요. 저 영업 뛰러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영업을 예, 잘 뛰고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찌됐든 정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보좌의 정치학 꼭 읽고요.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통 오마이뉴스를 생각을 하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좀 더 정확하고 보다 정의롭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그 소식들을 전해준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기사를 받으면 또 보게 되면 이제 사람 냄새도 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더 의식도 되고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기사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어떤 그 문화 활동 그러나 이제 그 문화가 순수하게 어떤 무슨 레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그 바르게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문화를 쉽게 그 저희 삶 속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그 좋은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마이뉴스 그 기사를 만날 때마다 또 시민 기자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병기
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